자, 다섯 번째 주제, 결과방가치, 행위방가치. 이 결과방가치, 행위방가치라는 불법론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우연방위 사례를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연방위 사례를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그 전제로서 알고 계셔야 되는 불법론에 대한 문제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를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가장 쉽게 불법론을 정리하기 위해서,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을 죽일 고의를 가지고 A라는 사람을 보고 총알을 발사했고 그 총알이 A를 간통하고 지나가서 A라는 사람이 의도했던 대로 결국에는 사망을 하게 되었다. 그럼 결국에는 갑이라는 사람은 반윤리적 의사, A를 죽여야 되겠다는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외부적으로 봤을 때 A가 사망을 했다는 외부적인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죠. 결과방가치라는 것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통해서 외부적으로 발생한 나쁜 결과, 즉 결과가 나쁜 측면을 우리는 결과방가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결과가 나쁘다, 결과무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행위방가치라는 것은 정확하게는 의사방가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의사만 가지고는 범죄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의사방가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쁜 생각, 이것을 행위방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갑이라는 사람은 나쁜 의사, 행위방가치를 가지고 있고 나쁜 결과, 결과방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방가치와 행위방가치가 결합되어서 무엇의 실체를 이루냐면 바로 위법성의 실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에는 불법론이라는 것은 결과방가치와 행위방가치가 결합되어서 위법성을 이루게 되고 위법성이 조각될 사유가 없게 되면 위법하기 때문에 갑이라는 사람을 처벌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합일태적 범죄 체계에 따른 불법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우리가 지금 공부하기 전에 기존에 나왔던 고전적 범죄 체계라든지 목적적 범죄 층에 등에 따랐을 때는 불법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우연방위 사례를 이 불법론에 따라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과방가치 이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과방가치 이론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불법의 핵심 자체는 행위방가치는 없고요. 결과방가치만이 불법의 핵심이라고 보는 것이 결과방가치 이론론입니다. 우리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합일태적 범죄 체계 전에 고전적 범죄 체계가 먼저 나오게 되었는데 고전적 범죄 체계에서는 역시 3단계 범죄 체계는 맞습니다.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어야 되고 위법해야 되고 책임까지 구비하게 되는 경우에 범죄가 성립되지만 현재는 고의를 우리가 구성요건 단계에서 공부를 하죠. 하지만 고전적 범죄 체계에서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만 있으면 될 것이지 고의에 대한 문제는 구성요건 단계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단계에서 고의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성요건에는 고의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없고요. 주체라든지 또는 객체라든지 또는 행위에 대한 문제라든지 결과 발생에 대한 문제, 인과관계 이러한 것들만 있게 되면 구성요건 해당성이 충족하게 되고 위법성에 대한 문제를 판단해야 되죠. 그럼 결국에는 결과방가치, 나쁜 결과가 존재하게 되었다면 구성요건으로부터 무엇이 도출하게 되냐면 이러한 결과방가치가 도출하게 됩니다. 행위방가치에 대한 문제는 불법의 핵심이 아니에요. 결과방가치만 있으면 우리는 위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결과방가치 이론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위방가치 이론론. 이 행위방가치 이론론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론적 인적 불법론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지만 거기까지 뭐 아실 필요도 없이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만 기억하시면 문제를 맞추시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까 고전적 범죄 체계에서 발전된 범죄 체계가 무엇이냐면 목적적 범죄 체계입니다. 역시 구성요건이 있고요. 구성요건 해당성을 충족하게 되면 위법성, 역시 책임까지 통과되면 하나의 범죄가 성립하게 된다. 고전적 범죄 체계에서는 고의가 책임 단계에서 논의가 되었지만 목적적 범죄 체계로 발전되면서부터 구성요건 단계에서 뒤에 있던 이 고의 자체가 어디로 넘어오게 되냐면 바로 구성요건 단계로 이렇게 빠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객관적 구성 요건이 필요하고 여기서부터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 구성 요건 해당성이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고의가 여기에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을 죽였다.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로부터 사람을 죽인 결과 나쁜 결과가 발생하니까 결과반 가치가 이렇게 도출하게 될 것이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을 죽이기 위한 나쁜 의사, 행위반 가치가 고의로부터 이렇게 도출하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 텍스트에도 있는 부분인데 시험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목적적 범죄 체계는 나중에 본 학포로 넘어오면서부터 이 객관적 결과반 가치에 대한 문제가 처벌 조건에 대한 문제로서 필요가 없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건 그냥 여러분들 무시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문제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수업적으로 봤을 때 중요하지 않으니까. 원래라면 결과반 가치도 있었지만 그냥 여러분들 편의상 목적적 범죄 체계에서부터는 행위반 가치만이 불법의 핵심이라고 보았구나. 따라서 행위반 가치만 있으면 위법성이 있다라고 판단했구나.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고전적 범죄 체계하고 목적적 범죄 체계가 결합한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합일태적 범죄 체계에 따르게 되면 우리가 고의 단계에서도 공부를 했지만 구성 요건은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하고 주관적 구성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 결국에는 고의가 있고요. 이 고의라는 것이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들을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체, 객체, 행위, 인간계, 결과가 있다고 했을 때 갑이라는 사람이 A를 죽이게 되었다. 결국에는 나쁜 결과 발생이 일어났으니까 결과반 가치가 이렇게 도출되었고, 그리고 갑이라는 사람이 A를 죽이기 위한 나쁜 의사가 있으니까 행위반 가치가 이렇게 도출되게 된다. 따라서 결국에는 결과반 가치와 행위반 가치, 이 양자의 불법이 결합되어서 무엇을 이루게 되냐면 바로 위법성의 실체를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갑이라는 사람을 나쁘다라고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결과반 가치 이론은 불법의 핵심은 결과반 가치이기 때문에 결과반 가치만 탈락을 시키면 위법성의 실체를 이루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법성의 실체를 이루는 게 없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어 버리는 것이고, 반대로 목적적 범죄 체계론자들은 행위반 가치가 위법성의 실체를 이루는 불법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반 가치가 탈락, 없어져 버리면 위법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버리는 거고, 현재 우리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합일태적 범죄 체계에 따르게 되는 경우에는 결과반 가치도 탈락시키고 행위반 가치도 모두 탈락하게 되었을 때 위법성에 대한 실체를 이루는 불법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이 되어 버립니다.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합일태적 범죄 체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원적 인적 불법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원적 인적 불법론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결국에는 위법성의 실체를 이루는 것이 결과반 가치와 행위반 가치 두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원적 인적 불법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불법론에 대한 문제는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연방해 사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겠습니다. 먼저 우연방해 사례를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을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A를 향해서 총알을 발사했고요. 그 총알을 맞고 A라는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보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을 죽일 당시에 그 전에 A라는 사람이 벌써 갑이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만 갑이라는 사람은 A가 자기를 죽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죽이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를 우리는 우연방위 사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주관적인 정당화 요소, 내가 살기 위해서 A를 죽인다는 방위 의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정당 방위를 한 것이 아니라 우연적인 가정에 있어서 정당 방위가 성립되는 사례 자체를 우리는 우연방위 사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흔히 알고 계시는 정당 방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갑이 있고요. 자, 구성조건 해당성이 있고 위법성이 있고 책임이 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를 죽였죠. 그러면 주체 갑, 객체 A, 행위 총알을 발사했다. A가 사망했고 인간계가 인정이 된다. 갑은 A를 죽일 고의가 있었다. 그러면 결국에는 갑의 행위 자체는
살인죄의 구속요건 해당성을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외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A가 사망이라는 결과, 나쁜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결과반 가치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로부터 이렇게 도출되게 될 것이고, 갑이라는 사람은 A를 죽인다는 나쁜 의사, 반윤리적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위반 가치가 이렇게 도출되게 되겠죠. 결과반 가치, 행위반 가치 양자 모두를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성의 실체를 이루게 되니까 갑의 행위는 우리가 위법하다라, 즉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일반적인 정당방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자, 정당방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정당방위 상황이 필요하죠. 21조 조문을 보시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해서 무엇으로부터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방위가 인정이 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방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정당방위가 성립되기 위한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필요하고요. 주관적 정당화 요소라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라는 것은 상황이 필요하고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정당방위 행위를 해야 되고, 상황과 행위 사이에 상당성을 구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관적 정당화 요소로서 내가 살기 위해서 A를 죽인다는 방위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당방위 상황을 보겠습니다. A가 저를 죽이려고 하니까 제가 그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제가 살기 위해서 A를 죽였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정당방위죠. 상황, A가 저를 죽이려는 상황이 있었고 제가 살기 위해서 A를 죽이는 행위를 했고 양자 사이에 상당성을 구비하고 있고 내가 살기 위해서 A를 죽인다는 방위 의사를 역시 구비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제가 A를 죽이긴 죽였지만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이러한 객관적 상황이 존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A를 죽인 것이므로 그 결과를 나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나쁘다고 할 수 없겠죠. 그럼 결국에는 이러한 일반적인 정당방위 사례에서는 결과반 가치가 탈락돼 버리고 결국에는 제가 A를 죽인다는 반윤리적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제가 살기 위해서 A를 결국에는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겠죠. 따라서 행위반 가치가 탈락이 돼버리면 일반적인 정당방위 사례 같은 경우는 결과반 가치가 탈락, 행위반 가치가 탈락, 결국에는 불법이 남아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위법성이 조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정당방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연방위 사례에 대한 문제를 옆에다가 비교하면서 적어보면, 자, 비교해 볼게요. 역시 구속요건 해당성, 그 다음에 위법성, 그 다음에 책임을 통과해야 된다. 갑이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A라는 사람을 죽이긴 죽였죠. 결국에는 결과반 가치가 이렇게 도출이 될 것이고, 갑이라는 사람이 A가 자기를 죽인다는 사실은 몰랐지만 결국에는 갑은 A를 죽인다는 반윤리적 의사를 가지고 A를 죽였으므로 행위반 가치도 이렇게 도출하게 된다. 결과반 가치, 행위반 가치가 있으니까 이것이 합쳐져서 위법성의 실체를 이루게 된다. 그런데 자, 객관적 정당화 상황,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다고 했었을 때 상황, 행위, 상당성이라고 했을 때 갑은 A가 자기를 죽인다는 것을 알지는 못했지만 외형상 수사기관에서 나중에 판단해보니까 결국에는 A가 갑이라는 사람을 죽인다는 상황은 존재했었고 갑이라는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A라는 사람을 죽이는 정당방위 행위를 개시하게 되었고 양자 사이에 상당성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결과반 가치가 어떻게 돼버린다? 탈락이 돼버리겠죠. 근데 문제는 갑이라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살기 위해서 A를 죽인다는 고의가 없습니다. 즉 방위 의사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방위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우연방위 사례는 방위 의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하빌테적 범죄 체계에 따르게 되면 결과반 가치는 탈락이 돼버립니다. 하지만 행위반 가치는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게 되겠죠. 왜? 갑이라는 사람은 지금 방위 의사가 없으니까 우연한 기회에 결국에는 정당방위가 돼버렸기 때문에 행위반 가치를 탈락시키지 못한다.
합일태적 범죄 체계에 따르게 되면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가 합쳐졌을 때 위법성의 실체를 이루는데 양자가 지금 둘 다 모두 구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하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합일태적 범죄 체계에 따랐을 때 우연방위 사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결과반가치는 없지만 행위반가치를 통해서 무엇이 나올 수가 있냐면 최소한의 결과반가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김을수 교수님의 논리예요. 자, 그 말이 뭐냐면 제가 A라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총을 지금 겨누고 있습니다. 또는 발사를 하기 위해서 총을 구입했습니다. 반윤리적 의사,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제가 외형상 실행의 착수 단계에 나아가지 않았다든지 또는 실행의 착수 단계에 나아갔지만 행위를 계속하지 않는 경우에 외형상 나타나는 불법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통 일반적으로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까? 낮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까?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높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들께서는 통설적 견해는 결과반가치는 탈락이 돼버리겠지만 반윤리적 의사, 행위반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결과가 나쁜 측면이 최소한도는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즉 위험성 자체는 있을 수가 있으므로 이러한 불법 유형은 무엇과 동일하냐면 불능미수에 대한 범죄 형태하고 동일하다고 봐야 되므로 이 우연방위 사례를 불능미수를 유추해가지고 적용하자는 것이 교수님들에 대한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불능미수 같은 경우는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지만 무엇은 있어야 됩니까?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은 있어야 되겠죠. 제가 A라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설탕물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설탕물로도 A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설탕물을 A한테 준다 할지라도 A가 설탕물 마시고 죽습니까? 죽지 않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저는 A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무엇으로? 설탕물로. 하지만 결국에는 외형상 결과반가치가 나타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반윤리적 의사를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최소한의 위험성이 인정이 되면 불능미수에 대한 문제가 성립되니까 이 불법에 대한 형태 자체가 우연방위 사례나 불능미수나 동일한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합일태적 범죄 체계에 따랐을 때는 결론 자체가 불능미수가 성립이 돼버립니다. 하지만 합일태적 범죄 체계 말고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고전적 범죄 체계, 즉 결과반가치 이론론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목적적 범죄 체계, 행위반가치 이론론에 따랐을 때는 결론이 전혀 달라져 버립니다. 결과반가치 이론론부터 살펴볼게요. 자, 결과반가치 이론론의 입장은 행위반가치는 불법의 핵심이 아닙니다. 결과반가치만이 불법의 핵심이에요. 범죄의 핵심입니다. 이 결과반가치가 있으면 그 자체로서 위법성에 대한 실체를 가지게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연방위 사례를 가보시면 상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황 있죠. 갑이라는 사람이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A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갑을 죽이려는 상황이 존재하고 갑이라는 사람이 역시 A라는 사람을 죽였고요. 정당 행위를 하게 되었고 양자 사이에 상당성을 구비했다. 방해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해 의사가 없죠. 하지만 상황, 행위, 상당성만 있으면 결과반가치는 탈락을 시켜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구성요건 단계로부터 도출된 결과반가치 자체가 결국에는 여기서 탈락이 돼버리기 때문에 결과반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과반가치가 없어요. 결과반가치가 위법성의 실체를 이루는데 결과반가치가 탈락돼버리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이 돼버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결론 자체가 무죄가 돼버립니다. 행위반가치 이론론을 가보시면 역시 결과가 전혀 다른데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이다. 고의가 책임에서 앞으로 넘어왔으니까 고의, 반윤리적 의사를 가지게 되면 행위반가치가 도출되게 된다. 이 행위반가치가 위법성의 실체를 이루게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 객관적 정당화 상황, 그리고 행위, 상당성이 있어야 되고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자, 상황이 있었고요.
행위를 했고요. 양자 사이에 상당성도 구비하고 있고, 그런데 이 우연방위 사례는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A를 죽인다는 방위의 의사가 있는 사안입니까? 없는 사안입니까? 방위의 의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안이죠. 방위의 의사가 있었을 때만 위법성이 조각될 수가 있는데 방위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행위방가치가 탈락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방가치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 행위방가치가 위법성의 실체인데 행위방가치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무엇이 돼버리냐면 고의기수 책임이 인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정리를 이제 좀 해보면 텍스트에 있는 부분인데,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불요설이 있고 필요설이 있습니다. 자, 불요설은 무엇이냐면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이 있다고 했었을 때 객관적 구성요건, 주관적 구성요건, 결과방가치를 탈락하기 위한 객관적 정당화 상황, 행위방가치를 탈락하기 위한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다고 했었을 때, 주관적 정당화 요소 불요설이라는 것은 이 부분을 자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밑에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즉 상황, 행위, 상당성만 있게 되면 결과방가치를 탈락시킴으로써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것이 주관적 정당화 요소 불요설이고, 판례 입장이고, 그리고 우리가 현재 취하고 있는 하빌태적 범죄책에 따랐을 때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 불요설이 아니라 필요설에 따른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자르지 마시고요. 판례 입장은 위법성이 조각이 되기 위해서는 결과방가치를 탈락시키기 위한 상황, 행위, 상당성을 구비하고, 행위방가치를 탈락시키기 위해서 주관적 정당화 요소, 즉 방위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때 행위방가치가 탈락되니까 결과방가치 탈락, 행위방가치가 탈락되므로 위법성의 실체를 이루고 있는 불법이 없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연방위 사례를 결론 정리해보면, 결과방가치 이론론에 따르게 되면 결과방가치만이 불법의 핵심이고 위법성에 대한 실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방위의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황, 행위, 상당성만 구비하게 되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고요. 행위방가치 이론론에 따르게 되면 불법의 본질, 실체 자체는 결국은 행위방가치가 불법의 핵심이고 위법성에 대한 실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위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지, 우연방위 사례처럼 방위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방가치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의기수 책임이 인정이 되고요.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취하고 있는 하빌태적 범죄 체계에 따르게 되면, 즉 이원적 인적 불법론에 따르게 되면 결과방가치, 행위방가치를 모두 가지고 있었을 때 위법성에 대한 실체를 이루게 되는 것인데, 우연방위 사례는 결과방가치는 탈락시키겠지만 행위방가치가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위법성에 대한 실체를 완벽하게 구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반윤리적 의사, 행위방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최소한의 위험성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능미수하고 동일한 결국에는 불법론을 가지게 되므로 불능미수를 유추하자는 것이 통설적 견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유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야기가 장황하게 기술되어 있지만 한 번만 읽어보시고요. 판서에서 내용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밑에 있는 유제를 어렵지 않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제가 하시면,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정당화 상황과 더불어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 결국에는 결과방가치도 탈락시키고 행위방가치를 탈락시키게 되었을 때만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에 의하면, 다른 말로 판례가 취하고 있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 필요설에 따른 입장이죠. 따르게 되면 우연방위 사례에서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왜? 방위 의사 자체가 없기 때문에 행위방가치가 탈락됩니까? 남아있습니까? 남아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통설적 견해에 따르게 되면 불능미수를 유추해야 된다라고 바꿔놔야지만 옳은 짐이 되겠죠.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도 옳은 지문, 불능미수범설을 유추 적용한다도 옳은 지문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두 번째 유제 가보시면 순수한 결과방가치론, 이것이 바로 결과방가치 이론론을 의미합니다.
고전적 범죄책에 따른 불법론으로서 결과와 같이 이론론에 따르게 되면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정당화 상황만 있으면 상황, 행위, 상당성만 있게 되면 행위의 반가치를 탈락시키기 때문에 불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법이 남아있지 않죠?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이 돼버린다. 계속 읽어보시면 주관적 정당화로서는 불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연방해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도 옳은 지문, 무죄가 된다고 나와도 옳은 지문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시면 우연방해에 관련되어 있는 불능미수범설, 바로 통설적 견해를 의미하죠. 방해 의사가 없기 때문에 행위 반가치가 탈락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하지만 반윤리적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 범죄를 범할 수 있는 위험성 자체는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불능미수를 유추 적용하자. 계속 읽어보시면 첫 번째 끝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정당화 상황으로 인해서 결과 반가치는 불능미수의 수준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불능미수를 유추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옳은 지문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유제 가시면 주관적 정당화 요소 불효설에 의하면 우연방해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주관적 정당화에서 불효설은 무엇만 있으면 됩니까? 상황, 행위, 상당성, 객관적인 정당화 상황만 있으면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방해 의사가 없다고 할지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겠죠. 따라서 조각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조각된다에 대한 문제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지문 가시면 이론적 인적 불법론은 다른 말로 행위반가치 이론론을 말합니다. 행위반가치 이론론에 의하게 되면 주관적인 구성요건적 행위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행위반가치가 탈락되겠죠. 이 우연방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방해의사, 주관적 정당화 요소 자체가 없기 때문에 행위반가치가 탈락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계속 읽어보시면 행위반가치가 탈락했을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 옳은 지문. 그 밑에 우연방해 효과에 관한 불능미수범설, 즉 통설적 견해에 따르게 되면 기수범의 결과반가치는 배제가 되지만 정확하게는 배제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탈락이 될 수는 있지만 적어도 무엇은 남아있다? 최소한의 위험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불능미수범을 유추 적용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지만 실제 이 시험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지문 자체가 옳은 지문 하지만 이렇게 지문을 출제하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결과반가치가 배제된다고는 볼 수 없고요. 배제될 수는 있지만 행위반가치를 통해서 최소한의 위험성이 인정이 될 수 있으므로 불능미수의 규정을 유추 적용해야 된다는 견해이다. 옳은 지문.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유제가 하시면 주관적 정당화 요소 필요설에 따르게 되면 무엇이 있었을 때만 위법성이 조각된다? 방해의사가 있었을 때 위법성이 조각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연한 정당방해를 하는 자에 의해서 야기된 현재 위난에 대해서는 제3자가 긴급 피난을 할 수는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 자를 위해서 직접 정당방해도 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인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림을 좀 그려드려야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지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우연방해를 하고자 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예시를 그대로 제가 살려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누구죠? 우연방해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죠. A라는 사람이 갑이 A를 죽이기 전에 먼저 죽이려고 했지만 갑은 그 사실을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즉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는 상황인데 갑이 지금 A라는 사람한테 우연히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일태적 범죄 체계에 따르게 되면 이란 갑이라는 사람이 우연 방해를 하게 되는 경우에 결과반가치는 탈락이 되겠지만 적어도 무엇은 있다? 행위반가치로부터 최소한의 위험성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행위반가치는 탈락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결과반가치가 이만큼 양쪽으로 남아있고 결과반가치가 양쪽으로 이만큼 남아있고 행위반가치가 이만큼 남아있어요. 그럼 결국엔 이 두 가지를 더하면 불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국에는 불법은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불법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위법성의 실체를 이루므로 위법하다고는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어느 정도로 위법하다? 불능미수 정도로 위법하게 되겠죠. 따라서 결국에는 위법함으로 이 자체는 무엇이 될 수가 있냐면 현재의 위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A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현재 위난 상태가 있고 또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기 때문에 A는 우연방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제3자 같은 경우에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현재 위난 상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제3자가 무엇도 할 수 있냐면 긴급피난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21조, 22조에 대한 문제를 한번 떠올려보시면 되겠죠. 21조 정당방위 같은 경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무엇으로부터?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현재의 부당한 침해는 있어요. 불법이 남아있기 때문에. 따라서 A는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현재의 위난 상태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3자가 갑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긴급피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면 제일 끝에, 첫 번째 끝에부터 볼게요. 현재의 위난에 대해서 제3자는 긴급피난을 할 수가 있고, 그 자를 향해서 직접 A는 무엇도 할 수 있다? 정당방위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일 밑에 있는 유제는 옳은 지문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챕터 5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6번째 주제는 책임의 일반 이론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